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큰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통장 안에 500억이 들어있다. 파산은 거짓말이었지. 저는 두 자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진짜 아빠를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이 재산은 모두 막내에게 간다. 이 모든 건 6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 하나를 40년간 잃고 자산 500억을 만들었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으며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석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68년간 쌓아온 건 돈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큰딸 서연이는 명품 핸드백을 소파 옆에 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큰아들 준호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지민이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한때는 이 자리가 이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앉으면 자식들이 모여들었고 제 말 한마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제가 큰딸을 불렀습니다. 네. 대답은 했지만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니? 그냥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야, 회사 일은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역시 눈은 TV를 향한 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투명인간이 되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투명인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돈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옷을 봤을 뿐이지 진짜 저를 본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막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차 한 잔 드릴까요? 검은 앞치마를 두른 막내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 아이만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가 주방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큰아들은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니, 괜찮다. 손 좀 봐도 돼요?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박스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느라 손등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절실한 것인지. 아빠 손이 차가워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제 눈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만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큰딸이 가져온 비싼 한우가 상에 올라왔고 큰아들이 사온 과일이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게 고기를 굽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고기를 뒤집고 많이 먹어라 하며 접시에 담아주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막내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저는 그저 젓가락을 들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드세요.
막내가 구운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그 아이만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큰딸과 큰아들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막내만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민아. 네, 아빠. 고맙다. 막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뭐가요? 그냥.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천장을 혼자 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걸 다 잃으면 과연 누가 저를 볼까? 제가 사업가 박철민이 아니라 그냥 늙은이 박철민이 되면 누가 제 눈을 마주쳐 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정작 제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낡은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비밀 계좌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50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제가 가진 돈을 모두 숨기고 투명인간이 아닌 진짜 사람으로서 자식들 앞에서 보기로. 그래서 알아보기로. 누가 진짜 저를 보는지, 누가 돈이 아니라 사람 박철민을 보는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게 비겁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68년간 쌓아온 게 돈뿐이었는지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투명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미 투명인간이었던 제가 이번엔 정말로 사라져보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장, 나야.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모든 자산을 비밀 계좌로 옮겨줘. 아무도 모르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묻지 마. 그냥 해줘. 일주일 안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거짓말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사 통장은 텅 비었고 부동산은 모두 명의신탁 처리되었으며 500억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저는 파산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파산했다. 미안하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 후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방금 문자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딸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대로야. 사업이 망했어. 빚만 남았다. 아니, 갑자기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말해봤자 내가 이해 못할 거야.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은요? 재산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큰딸의 질문 순서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라 집과 재산이 먼저였습니다. 집은 경매 넘어갔어. 다음 달이면 나가야 해.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가실 건데요? 모르겠다. 어디든 가야지. 아버지, 큰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는 말을. 하지만 돌아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여유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알았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30분 후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울 방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화도 아닌 문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 빗물이 제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아빠. 막내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넌 어쩐 일이니? 아빠, 문자 받고 바로 왔어요. 진짜예요? 정말 파산하신 거예요?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어떡해요? 아빠 어디 가실 건데요?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젖어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짜 온기를.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넌 내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야?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편의점 야간 알바 하나 더 구할게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좁긴 한데 같이 살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큰딸은 학원비 핑계를 댔고 큰아들은 문자로 죄송하다고만 했는데 막내는 자기 형편도 어려우면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민아, 아빠, 울지 마세요. 막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선 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아빠 모실게요.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시험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그래, 고맙다. 저는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68년을 살며 모은 것들을 뒤로하고 저는 막내의 차를 타고 이사를 갔습니다. 막내가 사는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7평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아빠, 좁아서 미안해요. 그래도 제가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막내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고맙다. 막내가 제 짐을 안쪽 구석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안쪽에서 주무세요. 제가 입구 쪽에 이불 깔게요. 지민아, 내가 안쪽에서 자거라. 아빠는 괜찮아. 아니에요. 아빠가 안쪽에서 주셔야 해요. 막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결국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50평 아파트 안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평방 반지하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전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막내가 입구 쪽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아직. 혹시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딱딱했고 이불은 얇았으며 곰팡이 냄새는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보이는 기분을, 누군가 제 존재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아빠, 내일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무슨 날인데? 아빠 생신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못 해드렸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딸도 큰아들도 잊었던 제 생일을 막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잘 자요, 아빠? 막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금고 속에 숨겨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갑자기 너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막내의 잘 자요. 아빠라는 말 한마디가 500억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이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하이힐 소리.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었던 제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되는 여행을, 그 여행의 첫 번째 밤이 이 7평방 반지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지하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구두, 학교 가는 아이들의 운동화,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의 슬리퍼. 그 발들은 모두 바빴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 안에서 막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왔고 오전 10시쯤 잠들었다가 오후 3시에 다시 일어나 저녁 알바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내가 출근하기 전에 제 앞에 라면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아빠, 점심 드세요. 제가 저녁에 들어오면 고기 사올게요. 지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빠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막내는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라면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68년을 살며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큰딸이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서연아. 나 아빠야. 네, 알아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너희는 저희요? 그냥 바빠요. 애들 학원 보내느라.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한 달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생활비가 좀 필요해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큰딸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괜찮아.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학원비 200만 원.
예전에 큰딸이 저한테 받아간 돈이 한 달에 그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위한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아빠다. 아, 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가다니죠. 아버지는요? 응. 지민이네 집에서 지내고 있어. 그렇군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죄책감은 그저 말일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한데 혹시 한 달에 50만 원만 보태줄 수 있겠니? 지민이한테 배를 끼치는 것 같아서.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는데 월급이 빠듯해서요. 와이프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 알았다. 괜찮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 응.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가 천장 한쪽 모서리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참해서가 아니라 명확해서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누가 저를 보는지, 누가 저를 보지 않는지. 저녁 7시쯤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왔어요. 막내의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지민아, 뭘 샀니? 고기요. 삼겹살이요. 막내가 비닐봉지에서 삼겹살 한 팩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봤습니다. 8,900원. 막내가 편의점에서 1시간 일해서 받는 돈이 겨우 10,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거의 1시간치 월급을 제게 쓴 겁니다. 지민아, 이걸 어떻게? 아빠, 오늘 제가 알바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막내는 작은 전기 그릴을 꺼내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막내는 고기를 뒤집으며 작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눈으로. 아빠, 다 익었어요. 드세요. 막내가 구운 고기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68년을 살며 먹어본 어떤 고기보다 맛있었습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서였습니다. 아빠가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막내도 고기를 한 점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민아, 넌 왜 아빠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막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아빠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니. 막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제게는 아빠가 계신 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아빠가 있다는 거요. 제 옆에 아빠가 계시다는 거요. 막내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언니랑 오빠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어리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서요. 근데 아빠는 저를 봐줬어요.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아빠를 볼게요. 아빠 이름 불러드릴게요.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철민, 우리 아빠.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투명인간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투명인간이 서로를 보며 존재하게 된 겁니다. 고맙다. 지민아.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돼서. 막내는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습니다. 그 발들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으니까요. 막내와 함께
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7평방 안에서. 하지만 그 움직임이 어떤 넓은 저택에서의 삶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00억보다 귀한 게 있구나. 막내가 입구 쪽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잘 자. 네, 아빠도 잘 주무세요. 막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 냄새, 진심의 냄새. 그 냄새는 5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반지하 생활 한 달째 저는 막내의 일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막내는 알람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깰까봐 휴대폰을 진동으로 맞춰놓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나가는 소리를, 그 작은 발소리를. 저는 늘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다녀올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쯤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막내의 얼굴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 웃었습니다. 아빠,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막내가 편의점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술 취한 손님들의 욕설을 듣고 새벽 추위에 떨고 있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빵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막내가 편의점 할인 빵 2개를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빵이었습니다. 저는 빵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넌 아침은 먹었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었어요.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막내가 삼각김밥 하나로 배부를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막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빵을 먹고 막내는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빠, 오후 3시에 깨워주세요. 저녁 알바 가야 해요. 그래. 푹 자거라. 막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막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막내가 벗어놓은 양말을 집었습니다.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새 양말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무일푼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500억이 있었지만 그걸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막내의 양말을 빨았습니다. 손빨래였습니다. 68년을 살며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는지를. 오후 3시 저는 막내를 깨웠습니다. 지민아, 일어나야지. 벌써요? 막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5시간밖에 못 잤지만 막내는 다시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 저녁은 제가 들어와서 해드릴게요. 라면 끓여 드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막내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저는 불렀습니다. 지민아, 네, 고맙다. 막내가 돌아봤습니다. 뭐가요, 아빠? 그냥. 막내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7평방 반지하 안에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발들을 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구두, 운동화, 슬리퍼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막내는 지친 기색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막내는 그 사이 작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민아, 네, 아빠? 넌 행복하니? 막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행복한가 싶어서. 막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뭐가? 아빠가 옆에 계셔서요. 막내가 국자로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혼자였어요. 언니랑 오빠는 저를 안 놀아줬고, 엄마는 언니 오빠만 챙겼고, 아빠는 회사 일로 바빴고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다들 바빴으니까요. 막내가 찌개 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빠가 저를 기다려주시잖아요. 제가 들어오면 잘 다녀왔니 하고 물어봐 주시잖아요.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누군가 내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게.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아빠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 아빠를 사람으로 봐줬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막내와 저는 말없이 찌개를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은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었던 두 사람이 이 7평방 반지하에서 서로를 발견한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막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지민아, 오늘은 아빠가 할게. 아빠가요? 응. 내가 피곤할 것 같아서.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68년을 살며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막내가 매일 이 작은 싱크대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 모든 걸 혼자 저를 위해서.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니 막내가 이불을 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불 깔았어요. 주무세요. 지민아, 오늘 아빠가 물어봐도 되겠니? 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행복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막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빠는 모르겠어.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뭘 위해 산 건지 모르겠어. 막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지금은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발들, 그 사이로 막내의 낡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구멍난 양말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운동화가 어떤 명품 구두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내가 있어서.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넓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좁은 7평방에 있다는 걸. 행복은 많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낡은 운동화 속에 있다는 걸. 행복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는 시선에 있다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서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집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지하 생활 5달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7평방 반지하는 더 추워졌고
곰팡이는 더 번졌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막내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막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민아, 왜 이렇게 늦었니? 막내는 대답하지 않고 벽을 짚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지민아, 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막내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민아! 저는 막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막내가 제 팔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 거야? 허리요. 편의점에서 박스 나르다가 삐끗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언제? 오전에요. 근데 오후 알바도 해야 해서 참았어요. 이 바보야! 왜 참아? 병원 갔어야지! 병원비가 없잖아요. 막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게는 500억이 있었지만 막내는 몰랐습니다. 당장 병원 가자! 아빠, 괜찮아요. 하루 쉬면 나을 거예요.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저는 막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막내가 비명을 참았습니다. 저는 막내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지만 제 주머니엔 돈이 없었습니다. 막내의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가까운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막내를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허리 근육이 많이 늘어났네요. 심하면 디스크까지 갈 수 있어요. 당분간 무거운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주는 쉬셔야 하고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약 드셔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진료비랑 약값, 물리치료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30만 원. 막내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을 일해야 받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막내를 봤습니다.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왜 미안해? 제가 아파서, 돈이 들어서. 바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가 비용 마련해 올게요. 지금 당장 결제하셔야 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 계좌, 500억이 들어있는 그 계좌. 저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이걸 쓰면 시험이 끝나는 건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막내가 아팠습니다. 제 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시험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들어가 수납창구에서 결제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련하셨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빌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저는 막내를 부축해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내가 울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왜 또 미안해? 제가 아빠 돈 쓰게 해서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지민아, 저는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아빠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지만 넌 아빠를 살렸어. 아빠가 죽지 않게 해줬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아빠는 투명인간이었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았어. 그런데 넌 아빠를 봤어. 아빠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넌 아빠한테 미안할 게 없어. 오히려 아빠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막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제 옆에 계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막내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이제 알바도 못해요. 어떡하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뭘 하실 건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도 알바 찾아볼게. 아빠가요? 응. 68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반지하러 올 때 가져온 그 통장. 겉으로는 잔액이 0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500억이 들어있는 통장. 저는 그 통장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이 시험을. 다음 날 아침 막내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빠, 저 편의점 가야 해요. 안 돼. 의사 선생님이 2주 쉬라고 했잖아. 하지만 알바비가 지민아, 저는 막내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막내가 저를 봤습니다. 뭔데요? 저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막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잔액이 0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래.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 손글씨로 쓴 메모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숫자로 잴 수 없더라. 막내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민아, 아빠가 사실은 저는 모든 걸 말하려고 했습니다. 파산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500억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 순간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말 안 해도 돼요. 뭐, 저 알아요. 아빠가 저를 시험하셨던 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넌 알고 있었어. 막내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알았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느꼈어요. 아, 언제? 아빠가 제 라면 먹는 모습 보시면서 우실 때요. 그때 알았어요. 아빠가 뭔가 숨기고 계시다는 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아빠가 저를 시험하시든 뭘 하시든 저는 그냥 아빠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막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아빠는 제 아빠니까요. 저는 막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며 이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너를 시험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아빠가 왜 그러셨는지. 막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누가 진짜 아빠를 사랑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빠. 뭘? 저는 돈 없는 아빠도, 돈 있는 아빠도 똑같이 사랑해요. 막내의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막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500억 이야기를, 큰딸과 큰아들에게 전화했던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막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언니랑 오빠한테 화나세요?
화는 안 나. 그냥 슬프지. 저도요. 막내가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사람들은 돈을 보거든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넌 알아. 제가요? 응. 넌 사람을 봤어. 아빠를. 저는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된 재단으로 넘기기로. 막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네? 아빠. 그건 안 돼요. 왜? 언니랑 오빠도 아빠 자식이잖아요. 그래, 자식이지. 근데 아빠를 본 건 너뿐이었어. 막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안 돼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민아. 저는 그냥 아빠가 있으면 돼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 아이만이 진짜 제 딸이라는 걸. 고맙다. 지민아, 넌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저를 딸로 봐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7평방 반지하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하지만 그 순간이 어떤 호화로운 저택에서의 시간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발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투명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옆에 저를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막내의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됐다고. 큰딸과 큰아들을 불러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 나야.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나?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재산 정리 문서 작성해야 해. 자식들도 다 모일 거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큰딸과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반지하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큰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요? 와봐. 그때 알게 될 거야.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아니야. 그냥 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회사 일정이 있는데 꼭 가야 하나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꼭 와야 한다. 안 오면 후회할 거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하실 거예요? 응.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언니랑 오빠가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든가 할 거 아니겠어. 막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괜찮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딸이 먼저 왔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이 반지하 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신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들어와. 큰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꼭 껴안고서 10분 후 큰아들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왔니? 앉아. 큰아들은 바닥에 앉기를 꺼리는 듯 했지만 결국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까지? 저는 테이블 위에 낡은 통장 한 권을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딸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액 영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통장은 비밀 계좌입니다. 실제 잔액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500억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큰아들도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파산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네, 큰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지난 반년이 다 시험이었지. 저는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가 진짜 아빠를 보는지 아니면 아빠의 돈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큰아들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저는 큰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나한테 문자 하나만 보냈잖아. 힘내세요라고. 그게 다였어. 큰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큰딸을 봤습니다. 넌 학원비 핑계 댔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간다고. 근데 그 돈 중 일부라도 아빠한테 줄 생각은 안 했어. 큰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아니? 학교 다닐 때부터 결혼할 때, 집 살 때 수십억을 줬어. 근데 아빠가 힘들 때 너희는 한 푼도 안 줬어. 큰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미안한 건 아빠한테 못 해준 게 미안한 게 아니라 500억을 놓칠까봐 미안한 거 아니니? 큰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서, 아버지, 일어서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68년을 살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 자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지 않았어. 한 번도. 돈만 봤지. 큰딸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웃었습니다. 막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만 달랐어. 큰딸이 막내를 봤습니다. 지민이는 아빠를 봤어.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곁에 있어줬어.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재단 설립 문서입니다. 사장님의 전 재산 500억은 박지민 재단으로 이전됩니다. 큰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아빠를 본 사람한테 주는 거지. 큰아들이 막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박지민, 내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오빠! 막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큰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민이한테 손가락 하나 대지 마. 이 앤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아빠 곁에 있어줬을 뿐이야. 큰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자식, 저는 큰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식이면 뭐하니? 아빠가 힘들 때 외면했는데. 큰아들이 막내를 노려봤습니다. 너 혼자 다 가지려고 그랬지? 아버지 옆에 붙어서. 오빠,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막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거짓말.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지민이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큰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나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은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막내가 제 등 뒤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저는 막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언니랑 오빠가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아빠를 잃었어. 돈만 보느라. 저는 막내를 껴안았습니다. 넌 아빠를 지켜줬어. 고마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서명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철민. 68년을 살며 수없이 써왔던 이름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습니다. 구두, 운동화, 슬리퍼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었던 제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곳으로.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에게 실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돈만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변호사가 떠나고 저와 막내만 남았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 재단으로 좋은 일 할게요. 무슨 일?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봤어요. 노숙인분들, 어르신들, 아무도 안 봐주는 사람들요. 막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분들한테 밥 해드리고 싶어요. 따뜻한 밥. 저는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요? 아, 응. 이 돈은 이제 내 거니까. 막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빠 돈이에요. 저는 그냥 잠깐 맡아두는 거예요. 바보야. 이제 내 거라니까. 막내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요, 아빠. 저를 믿어주셔서. 저도 웃었습니다. 아빠가 고마워. 아빠를 봐줘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500억을 내려놓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통장은 비워졌지만 제 가슴은 채워졌습니다. 진심으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고 저는 여전히 막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반지하가 아닙니다. 막내가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요? 아, 왜? 여기도 괜찮은데. 아빠 무릎이 안 좋으신데 계단 오르내리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막내는 재단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편의점 알바를 하며 번 돈으로 작은 월세를 구했습니다. 재단 돈 쓰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바보야. 내 이름으로 된 거라니까.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 돈은 사람들 돕는 데 써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반지하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고 곰팡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리웠습니다. 그 7평방 반지하를, 그곳에서 막내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던 날들을, 사람들의 발을 세며 시간을 보내던 그 창문을. 어느 날 아침 저는 막내와 함께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지민아, 언니랑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막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끔 문자 와요. 뭐라고?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아빠 안부 물어봐요. 그래.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빠, 언니랑 오빠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 그냥, 슬프지? 저도요. 막내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막내를 봤습니다. 내가 원하면 아빠는 괜찮아. 저요? 응. 넌 원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도 돼.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막내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검은 앞치마를 메고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빠, 저 재단 가요. 오늘은 뭐 하니? 노숙인분들 급식소 가요. 점심 준비해 드려야 해요. 조심해서 다녀와. 네. 막내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발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인들,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었던 제가 이제는 진짜 사람으로 사는 그곳으로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오후마다 여기 공원에 오신다고.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그때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실 때 외면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저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아들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아빠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네? 그냥 슬펐어. 내가 아빠를 안 봐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투명인간 같았어. 살아있지만 아무도 안 보는. 큰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큰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빠를 봐줄 거니? 네, 볼게요. 꼭 볼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니요. 아버지가 좋아서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해보자. 정말요? 아,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지민이한테 사과해. 그 아이한테 상처 줬잖아.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막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지민아, 오늘 오빠 만났어. 막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오빠요? 아, 응. 공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기로 했어. 막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 응. 내가 원하면 아빠는 괜찮다고 했잖아. 막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바보야. 뭐가 고마워. 아빠가 너그러우셔서요. 저는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걸. 며칠 후 큰딸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 핸드백을 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 큰딸이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일어서. 전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요. 큰딸이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저는 큰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아빠는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 뭔데요? 아빠를 사람으로 봐줘. 돈 가진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늙은 아빠로. 큰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그날부터 큰딸과 큰아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진짜로 어느 명절날 자식 셋이 모두 모였습니다. 막내가 음식을 준비했고 큰딸이 과일을 깎았고 큰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아, 응. 너희가 아빠를 봐주니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깨닫기라도 해서 다행이야.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저는 새 자식을 봤습니다. 다 컸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된 큰딸, 흰머리 섞인 큰아들, 그리고 여전히 검은 앞치마를 입은 막내, 모두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통장이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투명 인간이었던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통장을 쓰다듬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막내에게, 큰딸과 큰아들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아마 모두에게였을 겁니다. 뒤에서 막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아, 그냥 바람 쐬어. 막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빠, 후회하세요?
뭘? 그때 그 시험요. 파산했다고 거짓말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그 덕분에 알았으니까. 누가 진짜 아빠를 사랑하는지. 막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예요. 저요, 아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너였어. 넌 아빠를 봤어. 투명 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 버느라 사업하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내와 함께 별을 볼 시간이. 아빠. 응. 아빠는 제게 영웅이에요. 왜? 저를 봐줬으니까요. 제가 투명인간일 때. 저는 막내를 안았습니다. 아빠도 고마워. 아빠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68년을 살며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살아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 막내 지민이가. 그래서 나는 이제 투명 인간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진짜.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통장은 비었지만 내 마음은 채워졌구나. 막내가 옆방에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히, 처음으로, 68년 만에 저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한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